공동성인데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인터뷰 기고로 나왔던 책의 제목입니다. 그 제목 자체가 지적의 주장을 핵심적인 주장을 이렇게 잘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자주 써먹기도 하는데 지난주에 나온 책 중에 임박한 파문이라는 책인데 이게 지난 1월 말 강한 강연하고 관련 자료 모음집입니다. 제가 쓰일자는 건 아니지만 직접 관계가 없어요. 저도 이제 돈 주고 산 책입니다. 아니, 사진도 들어가 있는데 저한테 책을 안 보냈어요. 지적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셨다면 가장 쉽게 이제 조금 접해볼 수 있는 책이고, 내용도 오늘 다룰 내용하고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조금 보니까 지적이 6월에 경희대하고 건국대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경희대 석사 교수로 이렇게 초빙이 됐다고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한 학기에 한 번은 꼭 와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옵션이 그 정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 1학기에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엄청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 강연 외에 다른 활동까지 하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하튼 한국에 대해서 조금 친숙한 그런 우리에게도 더 좀 친숙한 그런 철학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책이 또 나올 예정인데 전에 말씀드렸지 저희 올 가을에 나온 책, 10월에 나온 책인데 번역본 제목은 멈춰라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 그 다음에 임박한 파고 유지까지 해서 올해 나온 3부작 정도, 3종 세트 정도 되는 책인데 이 책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9.11 테러 이후에 실제 사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후에 이제 쭉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책. 제 카운트로는 4번째 해당하는 그런 책입니다. 지난 작년에 이슬람 혁명하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시위, 점령하라 시위까지 우리가 도대체 작년 한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좀 건너뛰시면 되고요. 시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필히 조금 같이 읽고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공동선 이런 주제를 다루겠는데 이거는 이제 사진 조금 흐릿하게 나왔는데 지적 자택입니다. 그 나와 있는 거실이고요. 지적이 열이 많아서 그런지 항상 반팔이에요. 여름에 와서 반팔이긴 하지만 이거는 한겨울이었거든요. 작년 1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쯤에 한국에서 인디고 연구소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여러 명 가가지고 이제 질문지로 가서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아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인터뷰집이 이제 영어본으로도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약간 바꾼다고 그러는데 이 시리즈가 공동선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인디고에서 기획한 게. 이 공동선이라는 거는 공화주의의 어떤 주제이고, 지적이 주창하는 포미니즘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선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시작을 하긴 하지만 이제 약간 유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조건을 달고서 이제 공동선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공동선을 한번 보시죠. 보통은 이게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윤리학에서 오는 문제인데, 지적은 이거는 윤리학적인 문제에서 공동선은 이제 자기가 수용할 수 없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이다. 정치학 문제.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혹은 다수가 윤리적인 어떤 파트로서의 공동선이라는 거는 어떤 그 주어진 규범으로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결정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대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동선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그런 의미의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동선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선이라고 한다면은 난 받아들이겠다. 이런 전제를 이제 그 인터뷰를 시작을 합니다. 공동선은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풍속한 게 윤리적 하드로서의 공동선은 날씨가 천국에 읽기 좀 어렵습니다. 공자님 말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걸 이제 일반적인 어떤 공통의 사회적 규범으로, 도덕적인 규범으로 우리가 수용할 때 그게 이제 공동선이 되는 건데, 이거하고 대립되는 거는 뭐냐면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혹은 뭐 자유라든가.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권리가 이제 최소한의 자유인데, 그 최소한의 자유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정의하면은 이제 다수의 어떤 의사에 따르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동선이 함축하는 거는 이미 다수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만약에 공통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공동선이라는 말 자체가, 혹은 이제 개념이나 그 규칙 자체가 전제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전제 자체가 개인의 권리하고는 조금 이게 상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에서는 공동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자유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 이 공동선을 인정할 경우에는 자유주의의 어떤 지상적인 어떤 그러니까 핵심 가치로서의 이 자유라는 거를 보존할 수 있을 경우에만, 이거를 보호하기 위한, 이걸 이렇게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제 인정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거를 강조하는 쪽은 이제 더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이 공화주의자입니다. 앞에 샌델이 왔을 때 약간 이제 서랑권대가 있고 했는데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다들 조금 삐딱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동체주의자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견해들이 많았었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게 허수아비의 비판이었어요. 샌델 자신이 공동체주의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샌델이 다시 정의한 자기 포지션은 이제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는 공동체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 그 사이 정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공동체주의도 나누자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이게 번거롭다면은 샌델은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공화주의 같은 게 조금 더 이제 적절한 자기 입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공동체주의하고 자유주의랑 어떤 프레임으로만 이제 자꾸 재단을 하려고 하면은 좀 소모적인 오해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흔히 알려지기는 이제 공동체주의의 이제 4인방 4명의 철학자로 이제 샌델 같은 경우가 소개되지만 그 4명의 철학자 중에 샌델이 가장 연배가 미칩니다. 그러니까 연소자인데 그 앞에 그러니까 같은 부류로 묶여
지키는 그런 공동체주의 철학자들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샌델 자신도 그런 용어를 쓰고 있고, 샌델이 처음부터 공화주의란 말을 쓰고 있진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자유주의 비판, 롤스식 자유주의 비판으로 이제 대비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런 이제 샌델의 포지션을 이제 사람들이 정리해가지고 공동체주의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안에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샌델이 조금 뭔가 이렇게 자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분류되는 거는 좀 부정확하다. 자기한테 조금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해시킵니다. 그래서 국내 번역도 있는데, 그 정의의 한계라는 책 보면은 공동체주의 비판이라는 게 서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클 샌델이 이해할 때 저는 이제 필히 조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공화주의에서는 공동선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반면에 그 공산주의, 코미니즘에서는 여기도 카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공통의 것, 공동적인 것. 그러니까 카먼 굿이라고 할 때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카먼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서로 이렇게 관심사를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조금 맞아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공화주의하고 공산주의 접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 굳이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다른 데서 이제 마이클 샌델 강의가하고 또 기대 강의가하고 그랬더니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질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접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맞는 다음에 이게 갈라지긴 하는데 이제 이게 서로 이렇게 접점이 있기 때문에 상종 못할 관계는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자유주의는 더 들어가면은 그 자유지상주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자유주의 우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부르면 자유주의 우파이고, 자유주의 좌파에다는 게 이제 롤스 같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입니다. 샌델은 자유주의를 뭉뚱그려서 비판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롤스의 그 자유주의를 비판의 표적을 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롤스의 그 자유주의는 대단히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사상인지 공산주의 사상인지 본인도 헷갈려합니다.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일부 이제 평등주의적 내용, 가치 같은 거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산주의하고도 서로 이렇게 잘 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급진적입니다. 자유주의라고 해서 다 보수적인 사상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지만 롤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롤스가 몇 년 전에 2000년대 초반인데 그래서 죽었을 때 그 부고 기사가 르몽드 기사가 뉴욕타임스 기사보다 더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불편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철학이 아니고 미국식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적대적인 그런 철학입니다. 오히려 대륙 쪽에 그 자신이 이제 칸트 후예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 조금 더 친화적인 그런 철학입니다. 어쨌든 정치 철학의 어떤 스펙트럼이 가령 공동체주의부터 이렇게 자유주의까지 이렇게 쭉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이에 있는 게 공화주의고, 그 다음에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더 있습니다. 국내는 이게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 완전주의적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유주의 스펙트럼이고, 우리가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 이해하는 어떤 자유주의하고 공동체주의 사이에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어떤 하위의 어떤 그 입장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제 이거는 뭐 역사적 공산주의는 이게 폐기 처분된 거고요. 이게 실패한 걸로 선언됐지만 지적이 얘기하는 거는
해답으로서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제 물음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발명해야 될 어떤 과제로서의 공산주의입니다. 물음 혹은 문제로서의 공산주의, 퀘스천으로서의. 이거는 집에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하게 되는 생각인데, 이 표시가 조금 곤란합니다. 아직 없어요.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매뉴얼이라는 게. 지적은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적의 요구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은 처음에 나오는 생태학에 대한 비판인데 굉장히 급진적인 생태주의도 있긴 하지만 지적은 좀 미심쩍게 생각합니다. 지적 철학의 많은 부분은 기존의 어떤 상식이나 통념을 이렇게 전복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의도적인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만큼 아주 고의적으로 그리고 아주 다반사적으로 이제 그런 전복을 감행하는데, 생태주의도 우리가 알기에는 조금 더 급진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반문명적이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현재 그 자본주의 문명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어떤 급진적인 사상으로도 이해하는데, 지적의 입장으로서 지적이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에 가장 비판하는 것은 조화라는 단어입니다. 생태주의 기본 관점은 이게 시초적인 어떤 조화의 상태가 문명에 의해서 이제 파괴된 거죠. 자본주의 문명이라든가.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문명을 비판의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조화를 파괴했기 때문에,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거를 중단하고 다시 원래 조화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자본주의 문명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동의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지만, 이제 생태주의가 존재하는 것, 맨 처음에 어떤 조화로운 상태 같은 거, 이게 이제 자연이라는 거. 동아시아 사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그렇고, 공자는 어떤 인간적 질서가 이렇게 굉장히 조화로운 상태에 놓였던 시기를 이제 상정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때 주공이 통치하던 시대, 그런 걸 이념형으로 이렇게 상정하고, 노자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인위에 이제 오염되지 않은 어떤 원래적 상태, 이런 게 이상적인 상태를 이렇게 가정하는데, 지적은 다 조금 모자란 얘기입니다. 지적이 보기에는 그런 상태가 없기 때문에. 최초에 있는 거는 최초의 무질서,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게, 한국의 자연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변화의 어떤 폭이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지진 나서 떼죽을 당하고 이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화는 처음의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좀 이제 좀 파성적이기도 하고 또 게을러가지고 다 고만고만하니까 다 그러려니 이렇게 합니다. 러시아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잘 균형 잡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겨울이 한 6개월씩 되고 그러면 이게 제정신인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연이라는 게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어떨 때는 지금 밤이 한참 길어지는데, 러시아는 오전 한 10시쯤에 이제 해가 떠가지고 한 4시쯤 해가 집니다. 못해지거든요. 이런 거를 이런 게 한 4개월, 그 다음에 길게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백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이 없고, 미친 거잖아요. 우리는 진폭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좀 유순해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미국인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의 성격 얘기가 나와가지고, 둘이 합의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유순하고,
그게 좀 착해요. 가끔 강력 사건이 가끔 터지긴 하지만 이게 살인 사건이라든가 그게 뉴스가 되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어지간한 강력 사건 보도가 안 돼요. 뭐 그렇게 특별한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보도하는데 무슨 살인 현장이라 그러면은 거기 이제 피해자가 있고 피살자가 있고 막 이렇게 피가 막 풍건하고 그러죠. 카메라 그걸 다 보여줘요. 뉴스에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력에 대한 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뭐 한꺼번에 몇백만 죽는 건 뭐 예사로 했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이는 수용의 폭이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서 좀 빗나가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제 조화라는 관념은 좀 더 쉽게 수용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머니 자연이라고 얘기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어머니 러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적은 이게 만약에 어머니 자연이라고 한다면 이게 미친 어머니다. 이 자연이라는 거. 그러니까 화산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갑자기 한반도 몇 배 되는 지역이 사막화되고 이런 게 자연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석유 같은 거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석유나 가스 같은 경우가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자연적인 격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다 겪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제의 기본 관점이라서 이 생태주의자들의 어떤 전제에 대해서는 자기로서대로 이렇게 동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생태학을 이 지적은 굉장히 이기적이면서도 인간 중심적이고 기계적인 걸로 본다. 사실상 자연은 아주 종잡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질서 잡혀 있고 조화로운 세계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태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보다 자연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하고 그래서 숲 가까이에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자가 지적이 인용하는 건 독일 생태학자인데 이 사람의 계산에 따르면은 그게 더 재앙스러웁니다. 인류가 그 지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최대한 적은 지역에 밀집해서 사는 겁니다. 도시에 사는 겁니다. 도시에서 가능한 한 가스 다 마셔가면서 이렇게 저 시골에서 좋은 공기 혼자 마시겠다고 가는 거는 오히려 지구를 훼손하게 돼요. 더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 환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자기는 최소한 자연에 가까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산다. 그런 게 오히려 이제 도시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게 훨씬 더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전혀 근거가 없어요. 아무튼 도시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연을 위해서는 악착같이 괜히 바캉스 이런 거 가지 마세요. 버티세요. 도시에서. 거기에 가서 보지만 한 도시를 최대한 많은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도시 오염 수준이 이제 악화되겠지만 1인당 오염 수준은 더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도 더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대체 에너지를 쓴다 하더라도 각자가 시골에서 시골 별장 같은 집 짓고 전원주택이라 짓고 이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절약이 됩니다.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넘어가셔가지고 조화라는 거에 비판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조화 혹은 절충주의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이 있으면은 또 가장 흔한 통념은 이제 중용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절충해가지고
가령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대립하고 있으면은 그 사이에 삼인주의나 이런 게 이제 어떤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환상이라는 겁니다. 지적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양 극단이 서로 자기 반대의 대척적인 그런 걸 이미 가지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이미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내부에도 자본주의가 있어요. 따라서 그 사이에 어떤 중간을 이제 설정한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자본주의에서의 사회주의 요소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구제금융 같은 겁니다. 미국 2008년 금융위기 사태에 그렇게 해서 그 미국 정부가 물론 파산한 이제 은행이나 기업도 있었지만 대규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적 자금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생존시킨 거죠. 그는 자본주의적 방식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적 방식은 시장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실패하게끔 그냥 놔두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 자유경쟁 상태로 놔두는 거, 그게 자본주의적 방식인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사회주의 방식대로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 공적 자금 통해서 이제 기업 회생 정책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의 자율성을 이렇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거를 우리 또 자본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상급지 이런 거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넌센스, 정신이 없는 건데 거꾸로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방식,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방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각자 알아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걸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미 식량 배급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럼 뭐 필요한 식량을 어떻게 구하나? 각자 알아서 버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북한 관련 영화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하는데 15년부터 이미 그 작동 멈춘 상태다. 국가가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 보급을 막고 사람들은 생존까지 위협받으며 직업도 가질 수 없게 됐다. 어떤 일이 발생했겠는가? 미개하고 잔혹한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북한 종북주의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종북주의의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체제로서 북한이라는 건 넌센스예요. 그런 체제가 없어요. 지금의 자본주의, 남한식 자본주의보다도 더 열악한, 험악한 자본주의 생태계가 거기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뭐 이렇게 거의 수렵 채집해가지고 그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팔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뭐 소규모 시장 같은 경우는 한번 허용하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이 미소를 띠면서 마치 인형이나 로봇처럼 국물을 소름 끼치게 잘하는 민중으로 상징되는 국가의 이면에 끔찍한 다윈주의적 생존 법칙이 지배하는 개인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라고 다들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주의를 비판하는데 북한이 비판받아 마땅한 것은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라면 공산주의 국가라면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국가의 역할이 있는데 그걸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 소련식 스탈린주의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럼 자본주의를 보자. 자본주의는 개인주의를 주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라고 이제 다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는 그런 게 없다고 이제 비판하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 익명화입니다. 개성의 어떤 상실 같은 거. 여기 우리는 그게 좀 더 두드러지는데 거의 같은 드라마를 봐요. 그 드라마 시청률이 뭐 40, 50%까지 가고 그러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이게 조금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왜 같은 드라마를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보는 건지
그리고 또 그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저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대화에 참여하려면 이제 전주 TV 주요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꿰고 있어야 되죠. 이제 가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할 얘기가 없으면 이제 그렇게 따돌림 당하고. 거기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인데, 모든 것이 다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뉴스를 보고. 이게 천만 관객이 든다는 게 이게 넌센스입니다. 과거 소련에서 이제 흥행작들이 이제 1000만 관객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소련 인구는 그때 2억은 좀 안 됐을 것 같은데, 우리의 한 너댓 배, 4배? 너댓 배 됩니다. 거기서 1000만인데, 우리는 5천만 인구에서 1000만이 나가요. 그래서 영화 볼 수 있는 인구를 제외하면 도대체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다이내믹해서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조금 희한한 일이고,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는 거죠. 선택의 다양성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화 대급사 몇 군데가 다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볼 영화들이 없어요. 같은 영화 그러니까 상영관은 10몇 개씩 되는데, 그냥 맨날 한 너댓 개 영화가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대규모 블록버스터, 상업 영화들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입니다. 그게 개인주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 놨는데, 저에게 진정한 혁명이란 균형을 맞출 때 그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주어진 것들 사이에 어떤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균형을 잡는 기준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지적이 제안하는 주장하는 혁명입니다. 가령 정상과 비정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회적 카테고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구분을 다시 긋는 것,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판단하는 것, 다시 결정하는 것, 이게 지제익이 주창하는 개혁이고 혁명입니다. 사회의 근본 법칙을 바꾼다 그랬는데, 지제익 자주 쓰는 말로는 이제 사회의 좌표 개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미국 지난번 대선 때 일부 이제 주지사 선거도 있었는데, 말씀드렸던가 일부 주에서는 마리화나를 허용했어요. 미국도 이제 몇 개 주는 허용하고 몇 개 주는 금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 이제 주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허용이 안 돼서 알코올은 허용되지만 이제 마리화나는 허용 안 되고. 근데 정반대도 있습니다. 마리화나는 허용하지만 알코올은 금지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자체가 대단히 임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그러니까 마리화나 같은 거는 조용히 얌전하게 집에서 혼자 해요. 별로 피해를 안 줘요. 음주운전은 오히려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자면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자기 혼자 망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서 망치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런 기준을 갖고 보자면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화나는 금지하고, 이 알코올을 허용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금지선들이 있는데 그 기준은 다시 정하는 거. 이게 변화입니다. 가령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무상급식 같은 게 이슈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제 선을 다시 긋는 거죠. 그게 변화이고 혁명이고 하는 겁니다.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선을 다시 긋는 겁니다. 요번에 경남도 보니까 경남도에서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고 무상급식을 중단했다고요.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안 되니까 도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 예산이 없다고. 그게 불가능성입니다. 딴 데 들어갈 돈이 있어도 이제 거기 들어갈 돈은 없다는 게 불가능성인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입니다. 말하자면. 불가능한 것이 언제 가능하게 되냐면은 그 기준선을 다시 그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쪽 기준에 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가령 반값 등록금 이런 거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예산 타령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 복지 정책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서유럽에서 이제 서구 유럽이 복지 국가화된 거, 복지 정책을 대폭적으로 이제 보완하고 했던 게, 전에 자료 보니까 대개는 한 국민 소득 한 13,000인가 5,000달러부터였어요. 그때 이제 발상이 저렇게 바뀐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지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어떤 정량성도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우리는 2만 불이 넘어서도 여전히 복지국가 예산은 없어요. 한 4만 불이나 되면 혹시 모르겠다. 그게 이제 주류적 마인드입니다. 그 어떤 사회의 어떤 기득권층의 마인드이고, 그들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바꾸는 게 혁명입니다. 지적이 얘기하는 혁명은 뭐 대단한 혁명 아니고, 뭐 유혈혁명 이런 거 아닙니다. 다만, 그거를 이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바꾸는 겁니다. 그 기준은. 국지적인 차원에서의 그 변화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규모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런 의미에서 공동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다. 미리 전제된, 그러니까 자연보다 앞선 공동선이라는 건 없다. 그리고 자연적 질서라는 것이 있다고 이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지적이 주장하는 것은 윤리의 정치화입니다. 공동선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윤리적인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정치 이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적 결단의 대상입니다. 윤리적인 어떤 규범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가라는 거는 자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가장 우월한 신급에 있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3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그러니까 저에게 정치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하나의 수단이 아닙니다. 즉 진정한 정치란 종교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은 후에 이를 정치적으로 구현하는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미리 주어져 있고 그거를 실행하는 방책, 그러니까 이제 거의 행정적인 건데 그게 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정치는 굉장히 이게 축소된 정치, 협의적인 의미의 정치이고, 또 뭐 랑시에르 같은 철학자는 그거를 이제 시안이라고 이렇게 정치하고 구분해서 얘기하는 건데,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으로서 행정으로서의 정치하고 진정한 정치하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두 줄 내려가시면, 제가 말하는 정치란 정확히 말해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모든 것을 문제 삼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동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공동선인가에 대한 이 공동선언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정립해야 된다. 어떤 것도 미리 정해진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조금 저희가 저희한테도 시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결정의 어떤 포지션 자체.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어떤 의사결정의 차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중 하나가 영토. 최근에 한중일 간의 영토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가지고 일본이 저렇게 조금 흔들을 치고 있지만 이제 일본 열도 가라앉는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도쿄의 치카지진이 이제 일어난다는. 치카지진은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겁니다. 그럼 피해가 몇 배 더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공할 만한 그런 피해인데, 도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쑥대밭이란 비유도 조금 적성맞습니다. 그렇게 됐거든요. 일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산 쪽에 이렇게 부동산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집 거주라는 겁니다. 유사시에 대지하고 있어요. 그 이제 일본은 지금 요새 수도도 도쿄에서 이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도쿄가 이게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유사시 같은 경우에 이 영토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은 이제 국민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3대 요건 중에 하나인데 영토가 이거가 불안정해진다고 한다면은 국민국가라는 거 이게 뭐 요즘은 이제 가장 중심적인 어떤 우리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한국인이라든가 뭐 이런 여기서 별 실감이 안 나지 이제 외국 나가면 이제 한국인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규정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거 아니면 난민이거나 뭐 이렇게 겁니다. 국적이 없으면 난민입니다. 여권 불세했다고 나가게 되면은 서울은 나갑니다. 이렇게 해외 추방 당하고 러시아에서 유학생 하나가 지하철에서 여권 비실한 적이 있어요. 러시아 혹시 여행 다니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그래도 걸리지만 지하철에서 이제 탁 내렸는데 어수룩하게 보이면 다 당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 반대는 안 당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둘이 이제 공연 보러 갔었는데 볼셰비크 발레가 뭐 오페라가 보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러시아 온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전철에서 갑자기 내렸는데 남자 몇 명씩 불러서 싸더래. 그러더니 좀 착해가지고 소지품만 다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부탁은 하진 않고 그냥 뺏어가지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딴 건 괜찮은데 여권을 비실해가지고 여권을 비실했는데 학교에서의 이제 대응은 그러니까 강탈당했으니까 이제 조사해야 되는데 경찰이 뭐 찾아주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뭐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넘게 만일 줬어요. 그때까지 이게 다시 찾아오지 않으면은 한국에 다시 들어가죠. 일시적으로 이제 여권 정지가 되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근데 러시아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초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안 가도 되는 데가 있고 가야만 갔다 와야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러시아 오지 한 달도 안 된 유학생 하나 다시 한국에 들어갔다가 여권 자격까지 가다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면 어쨌든 복순 난민이라는 국고 중에 하나가 국민국가를 넘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주를 넘어서 국가와 자본을 넘어서 이런 게 이제 요새 보면 뭐 불온한 인문학 내지는 발칙한 인문학의 부분인데 넘어가면 난민입니다. 현재로서는 세계 시민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국가와 국가를 지향한 사이에 세계 시민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시에 이제 세계 시민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민국가가 아직까지 대단히 이제 강력한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편에는 이제 세계화 같은 거, 무역 장벽을 없애는 이런 세계화의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국민국가의 어떤 도전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는 영토입니다. 영토의 어떤 변동 같은 거, 가령 뭐 지진으로 인한 뭐 침하도 마찬가지지만 사막화 같은 경우나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인데 아프리카 중부 지역이 이 대부분 이렇게 사막화되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역도가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간빙기인데 이게 이제 빙하기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점점 이렇게 얼음이 점점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 지역들도 거기 더 이상 거주할 수가 없으니까 이동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영토라는 어떤 개념을 갖는지, 그러니까 영토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요구들에 우리가 이제 직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빙하기가 유럽에 찾아온다거나 더욱 극심한 가뭄이 아프리카에 찾아온다고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공산주의라는 거는 그런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해결의 시도였지만 실패했습니다. 거기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은 몇몇 좌파들은 제가 20세기 공산주의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윤리 정치적 대실패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보다 더 부드러운 표현을 찾기도 어렵다. 실패라는 것도 너무 속탄 영어 단어라는 겁니다. 대재앙 수준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러니까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분석들이 있습니다. 지적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근데 실패하지 않았더라면은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참상 또 다른 재앙은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적어도 이제 인류사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사태가 이 실패입니다. 사실 91년 소련 해체 이후에 이제 자유주의 유토피아가 10년간 지속됐다고 그랬지만 그게 신자유주의가 이제 더 가속화되기도 하고 거기 표현으로는 이제 책 제목이긴 한데 곱게 틀린 자본주의. 대공황 이후에 미국의 뉴딜 정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제2세계 사회주의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경쟁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단일 체계예요. 하나의 단일 세계권이 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의 세계가 갖고 있는 어떤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분열됐다가 이렇게 통일된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새 많이 팔리는 저레드 다이아몬드의 책 있죠? 총균세라는 책 보면은 그 책의 교훈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저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적 분열론입니다. 여기가 통일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분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인류 문명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분열도 아니고 통일도 아닙니다. 적당히 분열되는 상황. 그래서 이게 최적 분열론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제 좋은 사례로 비교하는 거는 중국하고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중국보다 한 15세기 정도까지는 상당히 뒤처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6세기부터 이렇게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어째서 그런 역전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편전쟁 같은 그 전쟁의 결과가 말해주는 거지만 이제 중국이 아주 무력하게 이제 이제 서구 열강들의 어떤 침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무너져버려요. 그러다 지금 한 세기 만에 한 세기 좀 넘었나요? 중국이 G2가 되고 있는데 약간 여담이지만 시진핑이 당 총서기가 되면서 이제 기념사 같은 걸 하나 출사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민족이었어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아니고 민족이었어요.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 이게 제일 승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위세가 2030년 한 세대 뒤에는 미국을 이렇게 넘어설 거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미 이제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마치 현재 상황이 역사에 이미 딱 예언돼 있었던 양 이렇게 얘기해서 좀 놀랐습니다.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 비결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이건 똑같아요. 다이아몬드가 얘기하는 최적 분열론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은 그때 명나라 때였는데, 명나라 영락회 때, 정파라고 했죠. 판관을 보내가지고, 이제 원정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배. 콜럼버스가 저 남미 발견할 때 이제 타고 간 배보다 10배 이상 더 큽니다. 그 저 선원들도 아주 수천 명이 타고 엄청난 선단이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거쳐가지고 아프리카 북부까지 갔다 왔어요. 그게 성조가 죽고 나서도 한 번 더 가가지고 7번인가 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사람들도 못 믿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갔다 온 다음에 이 권력 압수가 벌어져가지고 그 갔다 온 그 기록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후대는 이제 그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잖아요. 배도 그냥 몇 가지 조각만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맞춰보니까 대충 그려보니까 엄청난 크게 되었더라. 그 기장일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진 문명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는가? 이게 중앙 집권 국가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황제 한 사람이. 그건 이제 황제를 주무르는 황관들이 결정했던 건데 그 바람에 새로운 어떤 문명 교류의 길 같은 것들이 이제 싹 그런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유럽은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자기 이제 탐험 가기 위해서는 뭐 비용이 필요한데 여기저기 빠꾸 맞았어요. 제안서를 냈다. 여기서 빠꾸 하다가 이제 그래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곳에서 내가 이제 스페인에서 후원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력 분열론의 요치입니다. 미국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미국도 큰 나라의 덩치는 크지만 50여 개 주의 그 연방 합중국이니까 그 연합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 어떤 그 독립성이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 인정이 돼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합하고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효과를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요즘 중국에도 그대로 맞아요. 중국도 자치 성들의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실적 가지고 이제 최고 상무위원회에 이렇게 진입하고 말고 있답니다. 정치공원이 되고 되게 상무위원이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과거 가령 뭐 시진핑이라는 지도자 혹은 이제 지도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총괄할 뿐이지 실제적인 결정 그 각 성에서 이렇게 자치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외자를 유치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그쪽에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의 어떤 효율성, 우월성을 이렇게 말해주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코피 풀린 작업. 큰 윤리적 정치적 실패라는 건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문제는 공산주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시도였는데 사회적 혁명의 시도였는데 그 시도가 불발로 그쳤다고 해서 그 자본주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해결된 건 아니죠. 그게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적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자본주의 종말론입니다. 자본주의 파국론.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몇 가지 예상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위기를 그 자본주의의 어떤 체제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고유한 성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왕복하잖아요. 그 일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의 정상적인 과정이고 다시 이게 정상화될 걸로 이렇게 가져가는 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예상보다 굉장히 큰 위기이고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한 10년쯤 지나야지 뭔가 이렇게 좀 회복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별 전망이 없어요. 그런 투자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고, 하나는 이제 파국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것. 지적이 인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접시도직입니다. 서커스에서. 이게 계속 돌리는데 이제 하나가 계속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흔들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에서 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위기가 있고, 유럽에서 위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덮치 돌리기 위기가 점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땜질을 할 수가 있어요.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조치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거라는 거. 결국에는 다 떨어지고 말 거라는 거. 이제 그게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지잭은 이 마지막 시나리오에 이제 동감하는 편이고, 그게 이제 재앙이고 파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 전망이 우리도 내년 별로 이렇게 밝질 않아요. 그리고 밝으면 또 이상합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다 연동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립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전체가 그 위기 상황인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혹은 국지적으로 약간 이제 안정화 이런 건 이렇게 가능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이게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다시 작동 가능할지 상당히 이제 의문스러워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들은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나온다고 말씀드린 이제 멈춰라 생각하라라는 책에서도 그 내용이 이제 자세히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공산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공산주의는 어떤 그 해답으로서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문제로서의 공산주의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강조해놨는데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의 문제라는 것. 이것이 바로 레닌주의적 방식이 아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공산주의입니다. 문제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지잭이 한 인터뷰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공산주의는 이미 그러니까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뭐 프로그램 혹은 매뉴얼 이런 걸 갖고 있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발명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공산주의가 승리하지 않으면은 파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파국이거나 공산주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살아남는다면은 그 승리 때문에 살아남는 거고, 그 다음에 승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판단할 주체도 없어요. 이다 이제 그 파국적 상황에 이렇게 빠져들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단순한 산수입니다. 공산주의가 승리할 거라는 건. 지적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 거기 4페이지 보시면은, 아주 베냐민은 이런 얘기했다. 내 경우 파시즘의 발음은 실패한 혁명을 증언한다. 이 말은 오늘날의 상황에도 완벽하게 잘 들어맞는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한국적 상황에도 너무 잘 들어맞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잘 한번 맞을 수가 있어요. 선거에서 진다면은 실패한 혁명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가능할 수도 있었던 어떤 혁명에 대해서. 하지만 좌절된 어떤 혁명에 대해서. 지금 지지율이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상 막하라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 넷째 줄에 보시면은, 빌어먹을 당신들은 극좌파를 없애버렸고, 이제는 근본주의자들밖에 안 남았군. 이런 겁니다. 만약 세속적 좌파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혁명은 불가능할 거다. 이게 한국적 상황에서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정부 때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도 중간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중도 논쟁이 있었어요. 그 바람에 길을 잃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지잭식 프레임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적용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좀 더 과감하게 개혁적인 어떤 개혁을 이렇게 시도해야 할 때 머뭇거리고 주춤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제 여기 파시즘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파시즘에 다시 발음하는 쪽으로 그런 이제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적으로 반복한다는 건 넌센스이긴 한데 여하튼 좀 있으면 알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다음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다시 강조하자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인간 본성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뒤바뀌고 있어요. 매우 흥미로운 시간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흥미로운 시간이라는 건 뭐 중국어 표현에서 지적이 가져온 겁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 단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적은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어떤 상황 자체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에겐 이론과 철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유에 대한 주문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멈춰라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문하는 게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르크스가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온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는 게 지적 생각입니다.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능한지 혹은 가능하다면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거 자체도 좀 미지수입니다. 그게 지적의 어떤 솔직한 고백입니다. 앞에 이제 그 마지막 단락 보시면은 이번에 그 호모 사케르 얘기하는 말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새로운 어떤 그 성경의 주체에 대해서 키워드기 때문에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프롤레타리아가 있지 않습니다. 프롤레타리아하고 요는 이제 구좌파 입장 과거에 공산주의 혁명, 러시아 혁명 때도 그렇고 혁명의 주체가 이 노동자다. 우리는 물기이 노동자 노동자들의 혁명이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에도 혁명 이후에 국민계획을 철저하게 문제됩니다. 처음엔 세수로 나왔고 분노, 소농, 분노 나옵니다. 이제 분농 척결, 분농 삭파.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한 계획이 아니고 우리도 자세히 이제 세분하게 되면 이제 세수로 나눠진다 해서 분농 삭파, 그 다음에 분농까지. 근데 분농 뭔가 이렇게 차이가 뭐냐면 분농은 자기가 정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땅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부여할 경우에 이게 분농입니다. 분농은 자기가 자기 땅 정착하는 거기 분농입니다. 분농은 자기가 정착할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부신다는 얘기입니다. 분농 빼고 이게 특별한 다음에 소련에서 한 거는 정부가 빈농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땅을 이제 다 이게 소련식 이제 농업 집단화라는 거가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게 비교됩니다. 어쨌든 그 얘기인데 최근에 거기에 관한 소설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책임구라는 작품이 안드레 플라토니프라는 작가의 소설인데 보면은 박노자 교수가 서문을 쓰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말주가 같은 수십 분 들어있는데 20세기 가장 중요한 거세가 작품이야. 겨울에 거세만 작품도 밤이 길 때가 기본 아이디어는 러시아 인민이 마르크스주의 이론 없이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마르크스주의 혁명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레닌과 같은 아주 명석한 소수의 혁명가들만이 다 이렇게 실제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닌이 그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그 사회주의 국제연대가 공개된 이후에 레닌이 했던 거는
스위스 베를린인가 거기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해결에 대한 논리학을 공부해가지고 말씀드리고 해서 이제 못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그것까지도 이제 연구자들 다 가져가지고 이제 연구까지 나왔어요. 레닌이 어떤 멘틀에서 뭐라 코멘트를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 농민들은 소위 무지렁이에요. 문맹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 유복태를 건설할 것인가 여러 시행착오를 있어서 그런 화두를 나오고 있는 최근대 사회주의의 소리는 문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고 프롤레타리아하고 프롤레타리아도 입장하고 좀 다른데 저는 이게 여전히 한국 사회에도 좀 문제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진보 정당화는 여전히 이해합니다. 노동자 중심적이다. 노동자의 대표성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반영하고 부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라고 하지만 지자식 부분은 여기 공보부가 여기 이제 여기는 뭐 은행 노조나 공공 노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업비 상대로 되면은 이제 월급만으로 부르려면 자영업이라고 해도 소규모 이제 공장 갖고 있어도 맨날 적자나고 이런 공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업주는 사업주는 이제 불조화이고 그다음에 업대 연봉을 받는 노동자는 뭐 불조가 아니고 노동자의 좀 다릅니다. 지적은 이것도 이제 마르크스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이 개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가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 어지간한 사업주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이런 노동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있습니다. 이건 달라진 현실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뭐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귀족, 노동 귀족이라고 그러나 귀족 노동자라고 그러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평균 임금이 한 7천만 원 이상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 일반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보다 한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무슨 일인지 다시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제는 이런 프롤레타리아 개념은 벌써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프롤레타리아의 입장, 포지션을 이제 내세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회의 가장 가난한 계층이자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굴을 만들어내는 계층, 생산 계급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이상 하나의 계층으로 위해 주체로 수렴되지 않는다. 여기는 그러니까 김민춘도 포함되지만 이것도 포함되지만 저희는 노동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정규리.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잠재적. 전제적인 난민들, 사회를 다 문득 노려가지고 프롤레타리아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새로운혁명의 주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각각 그 권리를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누려야 할 사회, 그다음 권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되게 정규직은 남기신 것도 확실해요. 그러실 일 없습니다. 월요일 날 쉬는 직장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너무 처음에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실은 가려고 보니까 일정이 없어요. 계산, 일정만까지 계산하면 거의 이게 어쨌든 1대99 사회에서는 이 전체 다수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변화의 주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겟팅 해볼 수가 없어요. 새로운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4페이지 밑에서 둘째 표 보시면은 프롤레타리아가 그 노동자 계급이라는 관념을 여전히 무수한 전통적인 좌파들에게 이제 조금 문제의식,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국내는 동양이 이제 노동자 계급 창조인데 그거는 다 한국 진보정당이라고 하면 다 심한 관계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자면 배경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지지가 노조의 지지가 거꾸로 이제 가령 정경련이나 이런 기업 집단 재벌 기업의 어떤 이제 자기 배경이기 때문에 그들을 옹호하는 그런 어떤 여당하고 거의 이렇게 말하자면 내용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문제점은 대의되지 않는다는 자기 입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제대로 대의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건 노동자 계급의 문제인데 노동자가 다수이지만 그들의 입장이 정치적 의사가 그들에게 대의되고 있지 않아요. 대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한 가지 문제이고 다른 하나의 문제, 혹은 더 큰 문제는 대의되지 않는 집단이 다수입니다. 가령 특히 마감 시간 이제 법 개정이 결국 무산됐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6시에 퇴근하고 9시까지 연장됐을 때 9% 정도가 더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제 현재 정치 게임에서 배제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난민입니다. 그러니까 소대만 결정하는 왜냐하면 정치적 권리가 박탈당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변하시는 대의할 수는 없던 게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경계선을 다시 보여야 합니다. 이들을 포함할 수 있는 실제로. 그러니까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 사이에서는 대립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 시대 가장 큰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이 얘기하는 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대립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시스템 안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배제되느냐. 그 대립이고 배제된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자본주의로서도 좀 불리한 일입니다. 시스템을 좀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스템 자체가 좀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 불안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요 지표가 이제 실업률이었어요. 실업률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몇 퍼센트 이상 되면 이제 경제가 좀 못되고, 더 높아지면 이제 사회가 불안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더라도 90%가 배제된 자, 이 사회, 체계가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당연히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졸자 취업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실업률 문제가 아니라 취업률 문제가 약 10% 미만 취업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대학도 졸업생들을 가령 OECD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이제 등록이 높다고 그러는데 미국도 아닙니다. 미국은 사립이 굉장히 높아서 국립공주보다 싸요. 그러니까 그게 사립대학교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고 그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오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대학. 이게 상식적인 심리상 간다면은 좀 넌센스입니다. 이게 이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에서 얼마나 진작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어야 됐지만 되게 한국 사람들이 지순하게 됩니다. 대학교 그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고 이 현실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고 한다면 뭔가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변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시스템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 5페이지에서 보시면은 마르크스 얘기하는 거는 지색이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좌파 이퀄 마르크스주의자 보통 이렇게 되지만 마르크스의 뭐 많은 주장들을 지대에 수용하는 게 아니고 그 신대의 주장만 수용합니다. 신대의 주장이라는 거는 마르크스가 자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 자본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생산하고 뭐 노동하고 소비하는 어떤 현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자본의 순환이 있다는 것. 다른 한쪽은 끝없이 순환하는 자본이라는 어떤 가상, 이 세계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점점 커지고 있는 불화와 간극에 대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한다. 이거는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이제 유럽식 그 자본주의가 그 위기 상황에 처해서 이제 그 새로운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가 이제 아시아적 가치, 아시아적 자본주의, 아시아적 가치의 앞에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권위주의 내지 독재 플러스 시장 자본주의 모델입니다. 중식 자본주의 모델이고 러시아가 이제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넘어가시고 두 번째다가 보시면 제가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최악의 환경에 처할 때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는 단순한 인과관계입니다. 실상 그렇지 않고 훨씬 복잡하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최악의 환경 때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한다 그러면은 북한은 진작에 국가체제가 전복됐어야 했어요. 그러면 유지됩니다. 왜 유지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이미 다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첫째는 사람들이 빈곤 상태에 있을 때 심한 빈곤 상태에 있을 때 두 번째는 사람들이 부정의한 상황을 경험할 때 옳지 않다는 걸 경험할 때 과연 2차 세계대전 때도 소련에서 이제 레닌그라드 포위 시에 수만 명이 이제 아사했습니다. 이거 죽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항복하자고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의롭다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는 자기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걸 부당하다고 인지해야 됩니다. 그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거 참을만 하고 내가 참아야 한다 생각하면 그렇게 되진 않아요. 북한에서 이제 사상교육을 계속 강조하는 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주체교육, 주체사상이라는 거를 제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거는 배가 고파 좀 회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주체사상입니다. 이게 주체라는 걸 영어로 외우거든요. 주체 시오리라고 있어요. 주체사상. 영어 서브젝트하고 좀 다릅니다. 한국어로서 철학 용어의 등록에 몇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나름대로 이거 없죠. 아니, 우리 고유에 뭐가 없어요. 한국 철학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무슨, 성리학, 조선도 성리학에 보면 배가 되겠지만, 우리 고유한 개념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한국 철학의 고유한 개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체는 들어가 있어요. 주체 말고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단어, 재벌, 이렇게 강조하게. 스페인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여기에 이제 영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재벌을. 그래서 재벌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로 들어있어요.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주체는 뭐냐, 보통은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이 토대, 경제적 토대가 이 상부구조를, 이데올로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사상이라는 건 이렇게 다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약간 딜레마지만 이 일반론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비행기 딜레마가 있어요. 비행기 아포리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부합하는 걸 많이들 갖습니다. 가령 뭐 경쟁의 수월성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 아이들이 금방 이렇게 주입이 돼요. 아이들이 딸아이만 봐도 그러니까 자기가 성적이 좋은 학생이 나중에 이제 좋은 대학에 가고 더 편안한 인생을 사는 거를 지금 가야 합니다. 그래야 되죠. 너는 내가 공부할 때 놀았잖아. 찾은 겁니다. 그런 마인드가 이제 자본주의 마인드예요. 왜냐면 그 시스템이 그 시스템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만약에 정반대되는 생각 안 든다고 하면 이게 결국 배제되겠죠. 거꾸로 이제 사회주의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사회주의에 걸맞는 어떤 생각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행기 아포리아는 뭐냐면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를 이행해 갈 때 그 경제 시스템이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차가 있습니다. 가령 그 소련에서는 후르시초프가 1956년 연설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80년대 쭉 가게 되면은 한 20여 년 후에 소련이 이제 비로소 사회주의 체제, 경제 체제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이는 뭐냐? 그 사이는 이걸로 규정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걸로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때 아프리아는 뭐냐면은 시스템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지만 우리가 사상적으로는 이미 앞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인 척하는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은 저는 이쪽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주의 어떤 경제 토대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마치 사회주의의 체제 하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가達成되어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생각합니다. 사고에. 이게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체제를 다 넘어가게 된다면은 거기에 동의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붕 떠 있게 됩니다. 이게 혁명도 마찬가지인데 서로가 다 바뀌는 거 아니지? 러시아 혁명도 말씀드렸지만 그 혁명이 일어나고 내전만 4년을 거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가 파탄되는 바람에 신경제 정책이라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합니다. 그간 10년을 거쳤어요. 그런데 1928년부터 이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들어갑니다. 스탈린식 사회주의, 스탈린 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크스 이론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제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끌어당겨 주질 않아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 사상의 무중력 공간 같은 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체 사상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본능적인 욕구인데, 그런데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충실한 겁니다. 마치 여기가 이상적인 어떤 낙원이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체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에 충족돼야지만이 이제 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인데 여성의 억압이, 사회적인 억압이나 차별이 극대화됐을 때 여성이 들고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고 그런 어떤 불평등이나 차별을 말할 수 있는 언어 혹은 의식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요구나 주장이 이제 터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적이 드는 예로는 인도의 농부를 상상해 보라고 그러는데 그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굶주리고 있다면 왜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회를 가져야 해, 평등해야 해라는 발전에 대한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는 그 기대를 만들어내고 그런 기대가 좌선됐을 때 사회적 분야가 이렇게 구출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집트 혁명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그 이집트 상황이 최악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수십 년간 무바라크 정권 하에서 참아왔는데 왜 갑자기 못 참게 됐을까라는 건데 그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이 시작하는 게 SNS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어떤 불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렇게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참을만 하지만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식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몫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본주의의 파국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일부 좌파들이 이제 한참 띄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다. 이게 최악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하고 이제 방치하는 겁니다. 더 상황이 나빠질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최악으로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또 역사적 사례를 보면은 최악으로 갔을 때 오히려 그 반동적인 쪽으로 이제 정세가 바뀌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좌파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현실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개입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제 이 어떤 문제의식의 확산이 필요하고 그런 거를 주문합니다. 5페이지 마지막에 사회적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 무바라크 얘기는 거기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기존의 좌파들이 내세웠던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극심한 카오스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틀렸다는 겁니다. 독재자나 독재적인 질서가 지배하여 딱히 반대파를 조직할 필요가 없을 때 혁명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오히려 공적인 질서가 와해되는 것은 더 좋지가 않다. 더 불길하다라는 건데 거기 예를 들면 무바라크가 그런 걸 했어요. 거기 앞에 첫 단락이 있습니다. 문제표에 무바라크 정권의 전략적인 침략은 어떤 거였냐면 경찰 병력을 철수하고 열차 운행을 정지했는데 이는 그들이 철저하게 불안전한 사회적 상태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위협이 터지게 되면 어떤 불안이 터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수적이거든요. 이라크로서는 좀 안타까운 것은 역시 북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참 많이 활용해왔고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런 프레임을 이렇게 갖다 써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혁명을 원할 때 법과 사회적 질서를 재건하는 정치적 그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무질서를 기대하는 것, 이제 무질서의 어떤 방조자가 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질서의 감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질서의 구축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고 우리가 질서다, 우리가 다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강조해놨는데 제 비전은 주권 국가 없이 존재하는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적식 공산주의였던 구체적인 매뉴얼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지적이 선택지에서 좀 빼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은 좌파에서는 블레지언 좌파도 그렇고 내주의 좌파도 그렇고 그런 쪽에 대항할 지적을 좀 하죠. 그들에 대항은 뭐냐면 자율주의 내지는 이제 무전주의.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리더, 지도자 없는 직접 동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가령 사회적 권력을 갖고 이를 분배하는 기구나 집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게 말하는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주장일 수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과도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국가 철폐론을 레닌이 주장했지만 그 전 단계에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어떤 필요성을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이제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 사회적 개혁의 어떤 주체, 어떤 그 중심 권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낙관주의 좌파에서 이제 직접 급진적 민주주의자들하고 어떤 지적의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급진 민주주의자들은 제 책에 보면 루마니아기 예로 들었는데 가운데 이제 문양이 들어있고 한데 3세기에다가 그 루마니아 그 혁명 때 이 시위대에서 이 가운데 이걸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공벽으로 놔두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급진민주주의의 가장 급진민주주의의 가장 잘 들어맞는 어떤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은 공백으로 놔두는 겁니다. 누구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급진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민주주의 구성적 원리라는 게 권력을 비워두는 겁니다. 왕정이나 군주정에서는 이걸 군주가 채우고 있어요. 권력의 핵심을. 민주주의는 이걸 비워놓는 겁니다. 채워놓더라도 임시적으로만. 그래서 지금 MB 정권이지만 내년 2월 며칠 지나면 땡이잖아요. 일단 바로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시한이 딱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이렇게 채우는 그 주인이 아닙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급진민주주의라는 거는 이런 민주주의 원리를 더 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걸 차지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 이게 이제 라플라우나 무페 같은 급진민주주의자들의 생각인데 지젝은 거기에 반대합니다. 지젝이 반대하는 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입장인데 이거를 차지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다수가. 우리가 다수이고 우리가 법이다라는 겁니다. 지젝은 그래서 대선에서 출마했고 이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걸 준다고 한다면 이런 실제 권력 대신에 지금 이제 사상의 권력을 이렇게 장악해가고 있지만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말로 얘기합니다. 이게 장악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 권력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제해 보기에는 좌파들은 직접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 모델을 이렇게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 공기 모델이고 이게 이제 네그레이팅 모델입니다. 그 자유주의 모델이고 그러니까 자치 모델이고 그게 가능하려면 지제는 아주 소규모 단위에서나 가능할 거라고 얘기해요. 다요 어느 공장에서 공장 노조에서 노조 자치회에서 자기들의 어떤 자치적인 어떤 통치 같은 거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인데 이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조정하는 아주 강력한 주권 국가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 뭉뚱그려서 좌파지만 좌파 내에서도 서로 이제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지제주의자는 별로 없어요. 저보다 이론적인 지형에서는 가장 많은 게 이제 네브리주의자이거나 아니면 드레즈주의자입니다. 말아야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이론 장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론 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의 부고는 이제 국가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자본을 넘어서 이게 국고예요. 아무튼 현실성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라 하는 부분을 지정이 약간 추가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튼 그거로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자본을 넘어서라, 국가를 넘어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 외국 나갈 때 다 여권 챙겨서 나가요. 지젝이 좋아하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우리 좌파가 장악한다. 우리가 법이고 질서다.
우리가 바로 도덕성의 표본이다. 그러니까 소수자 정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적은 거기에도 발현되는데 우리가 다수가 되는 거. 이게 지적이 지향하는 어떤 정치. 우리가 법이고 도덕이고 다수다. 그다음 하나 제가 보기에 좌파는 아직 철저하게 바닥까지 떨어지는 위기를 맞지 않았다. 아직도 좀 태평하다는 겁니다. 바디오가 이런 얘기, 레닌의 이런 말을 인용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지적이 자주 인용하는 말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베케트의 소설에서 인용인데, 다시 시도하라. 또 실패하라. 하지만 더 낫게 실패하라. 이게 이제 지적의 태초적인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우리는 진정 모든 것을 새롭게 사유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 완전히 새로운 자본주의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런 변화 혹은 혁명 이후에도 자본주의가 여전히 자본주의로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 같은 어떤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게 이제 지적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은 지적의 혁명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작 중요한 거는 혁명 그 다음 날이라는 거. 또 다른 버전으로는 지적은 두 번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재 지배적인 질서였던 정복, 이게 한 가지, 첫 번째 혁명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욕구와 일상 자체의 혁명입니다. 그걸 바꿔야 된다. 집에 최근에 중에 많이 소개되는 영국 철학자 중에 존 그레이라고 있습니다. 스펠링은 똑같지 않지만 그레이가 이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앞에 생각합니다. 허무주의자예요. 그래서 모든 그 포지티브한 굉장히 적극적인 혁명들 기획에 다 반대합니다. 지제식의 이런 혁명에 대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도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여기 책은 뉴욕 타임즈라고 되는데 제가 읽은 런던 북 리뷰에 이제 지적의 책 석평 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Less than one이라고, Less than nothing. 지적의 올해 봄에 낸 주저인데 1200쪽짜리 태계 정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석평을 쓰면서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쓴다면 이 지적의 이 책은 없는 이만 못하다. 이거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제 한국에 올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막 분개 석평에 대해서 존 그레이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최근에 보냈던 게 불멸화위원회라는 책인데, 불멸화위원회는 소련의 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레닌이 1924년에 죽은 다음에 레닌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불멸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러시아 볼셰비키들이 생각했던 주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막신 고리키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번신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갓 빌더라고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이문론에서 이런 유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신은 다 부정합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대체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신격으로서 인간입니다. 그거를 가리키는 이름이 새로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혁명적 인간. 근데 그게 이 존 그레이는 결국은 파국적인 비교를 나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간이 되지 못하게 되면 다 이제 원래 비인간으로 분류돼가지고 2천만 명이 수청당하게 됩니다. 그런 비극적인 참사를 낳게 되는데, 이 스탈린 시기에 그때 수청 기간에 존 그레이는 이제 그런 어떤 대의 명분에 따른 거창한 어떤 사회 변혁의 시도 일반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지제는 좀 다르고 여기 지제는 이 실패했어요. 러시아에서 실패했지만 한 번 더 시도하라는 게 지제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제처럼 한 번 더 시도하라. 그 다음에 이제 동그레이처럼 동그레이에 대한 좀 비판적인 성격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체념주의자, 쇼펜하우주의자가 있어요. 제가 서평에서 우리 시대의 쇼펜하우라고 그랬는데 지적이 우리 시대의 해겔이라면 이제 우리 시대의 쇼펜하우. 그 사람이 그 철학자의 알력은 아시죠? 베르린 대학의 쇼펜하우가 4강서였는데 쇼펜의 해겔의 강의 시간은 같은 시간에 자기 강의를 했어요. 인원이 모자라서 3강 되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존심 대결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시대에 둘이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아서 조금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시대에 쇼펜하우에 따른 굉장히 허무주의자. 이런 거 다 무익하고 오히려 불행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시대 해결은 뭔가 다시 한번 시도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거기 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제 흥미를 끄는 거는 혁명의 순간 그 다음날부터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혁명론하고 어떤 차이점인데 대개는 이제 혁명의 어떤 순간 이제 축제이기도 한데 다른 촛불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작 더 중요했던 것은 촛불 이후였어요. 그 축제의 끝, 그 다음날부터였는데 그 수습이 우리한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 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 느낌을 만끽하게 해주는 이런 열정의 순간, 열광의 순간으로부터 벗어나 어떻게 그것을 새로운 제도적 질서로 전환시킬 것인가 라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촛불시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면 그 다음에 그게 일상을 변화시켜야 됐어요. 그게 일상. 그러니까 잠시 축제가 아니라. 새로운 제도적 질서는 어떤 형태를 띌 것인가, 서구 자유민주주의일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체제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거기 조금 내려가시면은, 진정한 희망이란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다. 발터 베냐민은 내 경우 파시즘의 발흥은 실패한 역사를 증언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 앞에서 인용했었죠. 이 중요하게 표현을 저도 반복했습니다. 결국 역사는 희망과 위험을 동반한 상황을 우리에게 던져주며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 다음에 마무리 멘트인데 진정한 좌파의 기획은 언제나 사람과 기능을 구분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파는 항상 사람을 밀고 들어죠. 그 사람에 대한 원함, 포지션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 우리는 부르주아 계급의 종말을 원하지만 자본가들 죽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좌파였지만 부르주아적 원한관계를 이제 혁명을 그런 원한관계를 청산하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러시아 혁명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중국 문화대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위병들이 막 이렇게 설치할 때 사적인 원한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이제 대접을 써가지고 이제 반동분자의 수출 대상을 해서 거기에 머리에 꼽아시고 이렇게 줄 내가지고 이제 처형시키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좌파는 그거하고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기회가 남아있고 우리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파시스트의 기획은 다르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던진 적이 없다. 유대인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겼고 유일한 해결책은 이들을 모두 이제 전면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좌파와 파시스트 사이의 분명한 차이다. 진정한 좌파는 정선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거는 디테일은 안에 말은 마찬가지지만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눠집니다. 보편성이라는 거를 이렇게 발명한다. 알렌 바디우의 사도 바울의 한 책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얘가 보편성의 정초이다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편성이라는 차원을 이렇게 발견한 자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마르크스와 이 레닌의 관계는 예수와 바울의 관계가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마디우나 지적의 주장입니다. 바울의 내용은 바울이 얘기하는 보편성은 다 하나인데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인종의 차이, 신분의 차이, 성별의 차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를 다 무화시킵니다. 다 그런 어떤 그 차이를 만들 기준을 다 이제 삭제하고 새로운 기준 딱 하나만 만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안에 있으면은 그가 여성이건 흑인이건 노예건 간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 평등합니다. 이게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거는 지적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에게 공통적인 하나의 척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적대에 의해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게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도 없고 프롤레타리아도 없다. 믿는 자도 없고 믿지 않는 자도 없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이게 보편성이 아니에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적대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 그게 보편성입니다. 그럼 그런 분할에 의해서 다른 차이는 다 이제 무력화되는 것, 무효화되는 것. 그게 보편성입니다. 딱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기회가 늦지 않고 우리 함께 해야 한다는 건 마찬가지인데 계급의 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가 대우를 같이 한다면 우리 편인 겁니다. 출신과 이런 거 다 관계없어요. 저는 전직이 하나라다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 편입니다. 이게 이제 좌파의 어떤 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탁월한 투쟁 방식의 규익이 진정한 좌파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좌파의 가장 중요한 어떤 미션이기도 한데 저 분할선을 잘 그리는 겁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도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저 부분선은 잘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표를 모아야 됩니다. 분할선을 정확하게 그리는 겁니다. 국민의 대통령은 없어요. 그런 아무도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민이 돼야 됩니다. 다수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지제키 사고 방식입니다. 대의나 소명 의식하에 함께 같은 길을 가보자는 이가 있다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고 외치는 방식, 이것이 진정한 좌파의 기획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게 매우 극렬한 좌파 철학자의 지적의 주장입니다.